그의 시작은 평범한 회계원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출신의 조용한 남자로 숫자와 규율, 그리고 신성한 질서에 매료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존 D. 록펠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미국 석유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산업시대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을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채널 고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갓생을 위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정부는 그를 막으려 했고 경쟁자들은 그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록펠러는 단순히 회사를 세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떤 법이나 개혁, 심지어 그 창조자 자신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이곳, 금융연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선 그 무엇도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록펠러가 탐욕의 상징 혹은 위대한 자선가가 되기 전 그는 그저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무자비했죠. 19세기 중반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상처를 딛고 스스로를 재건하고 있었죠. 철도가 대륙을 하나로 꿰매고 공장의 굴뚝은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전신에서 제철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발명품들은 미국을 세계의 작업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폭발적인 성장에는 연료가 필요한 법. 그 순간 세상의 불빛은 여전히 석유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상상하는 그런 석유는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밤을 정복하기 전 인류의 어둠을 밝히던 등유를 만들기 위한 역겹고 끈적한 액체였죠. 펜실바니아의 타이터스빌 같은 마을은 순식간에 골드러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유 냄새만 나면 어디든 구멍을 뚫었고 퍼올린 원유통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마치 비트코인 초창기 광풍처럼 가격은 폭락했다가 다시 치솟고 또 폭락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부가 탄생하고 쪽박을 찼습니다. 안전 기준도, 규제도, 질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투기만이 존재했죠.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무법천지,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존 D. 록펠러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1839년 독실한 침례교 신자 어머니와 떠돌이 사기꾼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혼돈은 죄악이고 통제는 구원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랐습니다. 16살의 회계원으로 취직한 그는 대차대조표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노력 100%로 버는 것보다 100명의 노력에서 1%씩 버는 것이 낫다. 그가 석유 사업을 보았을 때 그는 기회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낭비를 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정유사들이 푼돈을 놓고 싸우며 이익과 연료를 길바닥에 쏟아붓고 있었죠. 1863년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의 작은 정유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고 그 순간부터 아무런 질서가 없던 이 산업에 자신만의 질서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도박을 할 때 록펠러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들과 비밀 계약을 맺어 다른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확보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항의하면 그는 그들의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말이죠. 그들이 저항하면 합병해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가격을 후려쳐 그들을 박살냈습니다. 1879년까지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정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완전한 독점이었던 이것이
록펠러에게는 그저 효율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은 죄악입니다. 그는 혼돈이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사명은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을 향한 추구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비용 1센트, 파이프라인 1인치까지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야 했습니다. 록펠러는 당시 사업가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부는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석유 산업은 시추, 정제, 유통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록펠러는 이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 유조열차, 석유통 공장을 사들였고 심지어 창고와 선적 터미널까지 직접 지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석유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석유를 움직이는 동맥 그 자체를 소유했습니다. 누구든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그의 시스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구조를 말이죠. 1882년 그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단일 경영위원회 아래에 묶어놓은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트러스트는 여러 주에 걸쳐 가격, 생산, 이익을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기업형 상부구조, 즉 현대의 재벌이나 지주회사의 원형이었습니다. 훗날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독점과 동의어가 됩니다. 록펠러의 효율성은 등유 가격을 거의 80%나 끌어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만 경쟁자들은 이를 폭정이라 불렀습니다. 한때 산업가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정치인들도 이 염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과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제국이었죠. 언론은 록펠러를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는 예에 바르고 체계적이며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옷을 입고 스캔들을 피했으며 매일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부가 규율을 통해 얻은 신의 은총의 증거인 것처럼 도덕적 의무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부자들이 부를 과시하는 동안 록펠러는 거의 종교적인 정확성으로 이익을 재투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절약은 미덕이고 낭비는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반발을 낳는 법. 1904년 탐사보도 전문기자 아이다 타벨이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를 출간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록펠러의 전략에 의해 파산한 사람이었죠. 그녀의 폭로기사는 록펠러의 비밀 철도 계약, 약탈적인 가격 정책, 강압적인 인수합병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대중은 격분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록펠러는 독점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연방검찰은 셔먼 반독점법을 이용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을 해체하기 시작했고 그중 스탠더드 오일보다 더 큰 목표는 없었습니다.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911년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독점 기업이며 34개의 독립회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떠들었습니다. 록펠러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야기는 단지 진화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록펠러는 그 새로 생긴 34개 회사 각각의 주식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들이 분할되자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그 주식들을 사들였습니다. 엑손, 모빌, 세브론, 아모코 등 새로운 회사들의 총 시가총액은 1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록펠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의 제국을 산산조각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부를 기가 막히게 다각화시켜준 셈이죠. 1913년 그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워렌 버핏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죠. 그리고 그는 이 불을 발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을 무한히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축을 통해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천재성은 사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정당성 없는 권력은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시대의 거물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자선사업가로 재창조한 것이죠. 그는 수억 달러를 대학, 의료연구, 공중보건에 쏟아부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십이지장충이나 황열병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데 기여했고 현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심지어 유엔 창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이를 이미지 세탁이라고 보았고 찬미자들은 선견지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전략은 통했습니다. 악덕 자본가는 자선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판을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 모든 억만장자들이 따르는 청사진 말이죠. 록펠러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흥시장을 지배하라. 둘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때까지 규제에 저항하라. 셋째, 자선활동을 통해 당신의 유산을 리브랜딩하라. 정부가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당신의 재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여론이 등을 돌릴 때쯤 당신의 이름은 병원과 박물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식했죠. 그의 트러스트 모델은 미국 기업 구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그의 수직적 통합 아이디어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재단과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그의 조용한 영향력 장악은 현대부의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패배로 여겨졌던 반독점 분할조차 하나의 성공 전략이 되었습니다. 훗날 정부가 애텐드티를 해체하거나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했을 때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쪼개진 조각들은 종종 원래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록펠러는 돈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중력 아래의 물질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희게 만드는 거죠. 당신은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궤도를 재분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1937년 그가 사망할 무렵 록펠러는 석유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플라스틱, 그리고 전력까지 모두 석유에 의존하게 되었죠. 그의 젊은 시절 램프를 밝혔던 그 물질은 현대 문명의 혈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재단과 투자를 통해 그의 재산은 그보다 오래 살아남아 금융, 산업, 정치에서 조용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가장 영속적인 유산은 심리적인 것일 겁니다. 그는 세상에 부는 운이 아니라 공학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석유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발견했습니다. 인프라를 통제하면 경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서사를 통제하면 그 서사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날의 독점 기업들, 기술에서 에너지,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불문율을 따릅니다. 그들은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시장을 지배하며 이미 승리한 후에야 사과합니다. 규제 당국이 움직이면 그들은 적응합니다. 대중이 반발하면 그들은 이타주의로 방향을 틉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기에 펼쳐지는 똑같은 연극이며 여전히 록펠러 알고리즘 위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시스템처럼 그것은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보, 효율성,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동일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통합하고 가치의 흐름을 소유하라. 얼굴은 바뀌지만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록펠러의 삶은 도덕과 권력의 역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경쟁자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면서 나머지 절반이 결코 복리를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무질서한 세상에 규율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버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설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할 수 있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아이디어는 해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기업, 시장으로 위장한 독점,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증식하는 부와 같이 현대 경제에 보이지 않는 골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록펠러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독점이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 시스템은 그것을 억제하려는 법보다 항상 더 빨리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제국은 원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대기업들은 그 후손입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석유든 데이터든 혹은 관심이든 새로운 자원을 찾아라. 인프라를 통제하라. 그리고 그 통제를 필연성으로 전환하라. 존 디. 록펠러는 석유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의미의 권력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가 석유통이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청사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당신이 멈추더라도 돈은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장부에서 동전을 세는 남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DNA의 설계자로 죽었습니다.